쓴 책들에서 이만큼 화제가 되고 국민들의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없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대충 훑어보면 한국의 여의도 정치가 끊임없이 안보 문제를 정치 도구화했죠. 우 장관님은 그 어리석은 생각이다. 행정하고 냉혹하게 남북 현실을 보자. 특히 핵 문제를. 좀 크게 하여튼 감명을 받았습니다. 장관님의 코칭 강연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경기도 장군대사로 전환대사님 모시고 지금 뵙던 분이 있고, 오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주로 우리나라의 수도와 외국의 수도만 왔다 갔다 하다가 처음으로 경기도 수원의 지방 수도에 간 게 그때가 2003년 처음이었거든요. 지방에서 경기도 행정부 장관을 했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간부회의할 때 많이 나오는 이름이 판교, 평택, 화주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일본 미국이 이렇게 주자유치 하는 거 제가 수행을 하고 다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의 가장 핵심이 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경제 발전을 관심을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또 그렇게 그걸 만드는 분이 있고, 사람이 기대가 또 그걸 누리는 분이 있고, 그걸 만든 분들은 만들었다는 그런 보람으로 또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도 사실 아까 손 이사님께서 제 책에 대해서 관찰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런 그러니까 학교 당시 지사님이 대표님이 우리나라 경제에 인프라의 중요한 바탕을 만들었던 게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인프라가 있지만, 저도 제가 몸담았던 분야에 있어서 우리 부대의 애들한테 대해서 직접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한번 좀 냉철하게 보고 남겨놓고 싶다 이렇게 해서 사실 책을 썼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2016년에 이제 연구가 공장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한 미라는 움직인다라는 좀 과거를 회고한 거고, 그 책을 2016년에 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돼서 저는 이 한국 한반도와 세계가 크게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걸 느꼈습니다. 2017년입니다. 저 회고를 냈는 2016년이고,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등장했고, 2017년 말에 북한이 소위 핵폭파로 등장했습니다. 핵이라는 건 그동안에 제가 외교 현장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이 시간에 핵 때문에 장벽에 부딪혔거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 비핵화 있어, 그다음에 문대중 대통령 위로 공동선언, 많은 것들이 전부 다 핵이라는 장벽에서 부딪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또 핵이라는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손에 쥐기 전에는, 이걸 일단 완성되기 전에는 시간을 벌면서 문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해서 북한하고 협상을 하고,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이 달라들고, 또 세계 가장 힘센 나라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다 한국이 달라들어서 됐는데, 이미 2017년에 핵이라는 고개를 넘어버렸어요. 핵이라는 고개는 넘어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 현상이 생겼고, 미국에서는 1차 트럼프 행정부,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국이 등장했었단 말이에요. 그 뒤로,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왔던 이런 세상이 됐는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등장하고 북한에서 핵 고개를 넘었다는 이 부분 사실이 저는 우리가 알고, 사실관계가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사실관계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건 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관계 바뀌는 생각을 바뀌는 이야기. 우리를 둘러싸이는 사실 바뀌는 생각이 바뀌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고민을, 오디오스 메이너드 모아서, 그래서 이 책을 내렸습니다. 사실 세계 정세 이런 게 대해서는 조금 전에 송 대표님께서 많은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유연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오늘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만 나오고 여기에 보니까 전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강진보다 토론 형식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래서 저한테 하나의 권한을 주신다면은 오늘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질문에 가장 저자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을 기념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듣기 좋은 이야기보다는 제가 가장 듣기가 힘들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그냥 상징적으로 기념으로 제 이 책을 그래서 이번에 이를 읽지도 않던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 이야기는 여기에 이미 배포되어 있는 여기에 질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오늘 시간이 지금 5시까지 있죠.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한 제가 3, 40분 진행할 수 있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저도 여기 계시는 많은 지식인들 관심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또 잘못된 거 제 이 책에도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해답이 아니다. 이게 질문이다.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던지는 질문 이런 걸 듣고 저희 생각도 맞지 않은 부분, 모자라는 부분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 이게 최근 아까 손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걸 1년 동안 지나서 지금 이제 거의 냈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를 참 눈여겨봤습니다. 미국 트럼프의 국가안보 전략. 하나는 말씀이죠. 중국과 타협하면서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 타협하면서 경쟁하면서 하고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겠다. 타협하겠다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한참 진행 중인데 러시아하고는 전략적 안정 관계를 만들겠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강대국 정치의 귀환입니다. 미국과 중국 언제든지 필요해서 타협하고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게 하나 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점령해 있는 땅들 플러스를 보태서 러시아한테 주고 그 다음에 너는 그걸로 살아라.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언제든지 희생이 될 수 있다. 심지어 미국은 일본도 지난번에 다카이치가 대만 문제 가지고 좀 요란하고 중국하고 반발이 생기고 하니까 일본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일본도 지금 굉장히 그러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 그 닉슨 쇼크 같은. 그래서 지금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강대국 정치의 기환이 이미 우리가 다 예견했고 제가 이 책에서도 그 강대국 정치의 속성,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라는 걸 군데군데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번에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보면서 열심히 드러나고 있다 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는 이 혼돈의 세계
옛날 질서는 이미 사라졌고 새로운 질서는 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지금 새로운 질서는 미국이 말하는 질서는 미국이 하고자 하는 질서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강대국 중심 질서고 세력군으로 나눠가지고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뭐 약간 남쪽에 남아시아나 인도 이런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그 지역 주변의 지역들을 알아서 이런 걸로 그걸 모으고 가려고 하는데 과연 그대로 될지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국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하는 것을 사실은 제가 이 12개의 질문으로 내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대한 대책을 쭉 쓰다 보니까 너무 덩치가 커서 읽는 사람이 중간에 재미없을 것 같아서 상당히 몇 달에 걸쳐서 1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한 20, 30페이지 읽고 보면은 통일이 될 것인가 그런 데 관심 있는 분은 그 챕터만 볼 수 있고 북한이 자꾸 붕괴한다는데 실제 붕괴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한다는데 그게 뭐 실제 가능한가 이렇게 해서 12개의 질문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한국의 안보라는 걸 말씀이죠. 경제라는 거는 뭐든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 지표, 무역 지수 이렇게 사전에 지표를 보고 대충 방향을 보는데 안보라는 거는 선행 지표가 없습니다. 사실 리딩 인덱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보를 어느 날 봐서 내 안보가 우리나라 안보가 위험하다. 쉽게 말해서 이 방에서 산소가 좀 모자라네. 숨이 좀 가빠지기 시작하네.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안보라는 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그 국가의 이 여론 지도층들이 늘 정부가 하는 걸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그때는 마치 사탕 발린 하얀통을 깨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서 제시를 드렸습니다. 달라 이제 우리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뭐 이런 걸 간단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고립주의는 사실 전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 때부터 태동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나오기 시작한 말이 전략하는 강대국 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전략. 영어로는 이제 플루럴 슈퍼파워. 그런데 초강대국은 지 주머니가 아쉬우면 초강대국이 될 수가 없어요. 주머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초강대국이 지 전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전략하는 강대국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나타났고 그걸 트럼프가 가수화시키고 있고 저는 트럼프 이후에도 그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이 스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트럼프 1기의 국방장관을 했던 짐 매티스 해병대 사령관 짐 매티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좀 몇 살이나 미국이 왜 이러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했더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라 내년 중간선거까지 한번 보자 시기를 중간선거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희망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중간선거에 트럼프가 타격을 입으면은 좀 물러서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설사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이러한 미국의 고립주의, 이런 미국 우선주의와 아메리카 플러스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이 구경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는 이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이제 소위 세계 군력 난징 조약 이후에 아편인데 난징 조약 이후에 늘 중국 사람들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군력을 회복해서 중화 질서를 동아시아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놀고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 지구전이라는 건 글로벌 워가 아니고 이게 대통령이 쓰던 지구전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세면 물러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약해지면 앞으로 나가고 하는 이 지부전을 계속하면서 결국 서태평양은 한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은 중국이 그 안에 들어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지부전을 가지고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스스로 가라앉기를 지금 또 가라앉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통상 관세 협상 이런 데서도 중국이 그대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버티니까 중국도 미국도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중국과는 파트너라는 말을 썼어요. 엎드려야 될 그게 아니냐.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약해지니까 지금 일본이 이제 지역 역할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충격이 되고 하는 말이 한반도, 대만, 일본 이렇게 다 묶어서 하나의 전쟁구역, 전쟁을 관리하는 하나의 구역을 만들자. 원티어터를 하자. 이렇게 나오는 정도로 있는데, 일본은 결국은 지금 일본의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그냥 철없이 한다. 이렇게 처음, 일본이 지금 첫 여성 총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다카이치가 일본의 기회를 잘 반영을 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서태평양에서 미국이 메우는 공백을 일본이 메꿀 체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제가 핵 문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일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핵무기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 말이지, 드라이브, 나사를 가지고 드라이브 한 바퀴만 돌리면 일본은 핵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반 바퀴만 돌리고 있대. 한 바퀴 돌릴 것도 없이. 하프 턴만 하면 된다. 그러한 태세를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동아시아의 안보에서는 자기들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이, 미국이 이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아시아 전체에서 한 5개의 다자적인 안보망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한미일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미일, 호, 필리핀, 한 5개가 있는데, 인도까지. 거기에서, 인도를 포함해서. 그런데 일본은 그 모든 다자 안보 체제에 거기에 핵심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하나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탄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러시아, 북한이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대륙과 해양을 가르는 관계는 확실하게 구분이 된 겁니다. 러, 북, 러, 북, 그리고 아까 말한 한미 이렇게 나눠지는 해양과 대륙이 갈라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기술 경쟁을 보완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가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해서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더해서 러시아까지 하는 그런 상당한 이중의 방어력을 가진 그런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용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진 그런 상태를 갖고 있고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그 자신감을 김정은과 정권이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은 이 중국 동맹 방식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지금 적대적 두 국가선을 했는데 북한이 핵 국가로 등장하고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 자체가 우리한테는 많은 변화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 보유를 성공한 이전과 이후에 북한의 입장의 차이고
저는 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정부지는 조건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계신 분들이 많은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아까 말한 12개의 질문인데 우리가 지금 크게 볼 때 지금까지 해온 국가 안보와 통일 정책은 이대로 가도 되나? 좀 여기서 세계의 속박, 삼중의 속박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말씀이죠. 한쪽에는 북한이 핵우산, 핵 위협이 되게 늘 핵 위협이 있습니다. 핵 위협이라는 거는요, 핵을 실제로 터뜨려서 위협이 생기기도 있지만 나는 핵이 없고 상대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끊임없는 위협입니다. 그건 뭐 흔히 남녀 사이에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항상 내 머리 위에 폭탄이 들을 수 있다는 위협 때문에 상대의 행동을 위축시키는 그래서 그걸 핵의 정치적 사용이라고 군사적 사용은 불때리는 거고 밀리터리 유스 근데 폴리티컬 유스는 내가 핵을 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대를 행동을 변화시키고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쪽은 북한의 핵 위협이 있고 다른 한쪽은 뭡니까?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이 씌워지는 핵 우산의 위력이 있습니다. 위력. 한쪽은 북한 핵의 위협이고 다른 한쪽은 미국 핵 우산의 위력입니다. 제가 협상의 현장에 저희가 이번에 한미 간에 팩트시트라고 해서 미국에 총 5,580억 달러라는 숫자의 돈을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580억 달러. 그게 우리의 거의 1년 GDP하고 비슷하죠. 그런 1년 GDP는 아니지만, 그런데 막대한 규모인데, 이거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실제 미국이 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한국이 우리 뜻대로 우리 뜻대로 한국이 미국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주한미군, 한국에 대한 핵우산, 그걸 우리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늘 그림자를 띄우고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번에 나온 팩트 시트에도 보면은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미국은 한국의 안보 공약을 준수한다.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한다. 핵우산을 단단히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건 다른 말은요. 국가 간에서 이런 말은 다른 말은 한국이 내 말을 잘 안 들으면은 거기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속박 속에 있고 한국이 그러한 그 핵의 속박 또 하나의 속박은 뭐냐 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도국가 아닙니까? 반도국가는요 대륙과 대륙 또는 바다 해양과 대륙을 연결할 때 그 나라의 미래가 필요합니다. 이 반도국가가 이 대륙으로부터 분리된다든지 또는 해양으로부터 분리된다든지 지금 이제 한반도에서는 남한은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북한은 해양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그건 섬나라보다 더 못한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같이 나라를 섬나라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이러한 그 핵위협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양과 대륙에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이 바로 이런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의 핵우산 위를 가해 살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해외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 국가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됩니다. 모든 나라는 이 국가 지도자가 최대의 덕목은 그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역량이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중요한 그 속박에 서야 있다. 이게 안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한국을 어디까지 보호해 줄 것인가. 제가 이 책을 쓰니까 저를 아는 이 동료 외교관이 아니 당신 말이야 이거 뭐 외교부에서 미국 통으로 할 여지가 있는데
예? 아주 그냥 사무관, 조전 사무관 때부터 장관까지 미국 문제를 계속 쭉 해왔는데, 미국이 한국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 이런 이거 좀 반비적이지 않느냐. 근데 이건 반비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자기들이 필요한 동안에 보호하는 겁니다. 필요한 동안에. 주한미군 이야기를 하는데,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 전체에서 전략적 이익에서 필요할 때 미군을 두는 거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미국을 대해야 됩니다. 제가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이라고 말한 거는 남북한 것만 사이에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누구라도 당신과 내 사이의 관계에는 이러한 선이 있고 서로가 개선돼야 될 거는 이거다라는 걸 하는 게 그게 좋은 담장이다. 그래야 또 관계도 좋게 유지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의 안보 구도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 자체도 판단. 재래군비는 북한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재래군비가 아무리 세도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뭐 TNT를 우리가 TNT 핵폭탄을 지금 북한이 이제 원래 실험한 거는 히로시마, 뭐 10배 이렇게,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게 15킬로톤이거든요. 15킬로톤이면 얼마입니까? TNT 15,000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10배면은 TNT 15만 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재래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TNT 15만 톤을 떨어뜨립니까? 비행기에서 미사일 하나 떨어뜨려봐야, 미사일 하나 해봐야 500kg, 1000kg 정도 폭발력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핵우산, 제가 이야기하는, 미국의 이제 우산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셨죠?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에 무기만 보내고 땅발에 땅 하나 안 됩니까? 군인 한 명도 안 보냅니다. 그리고 유럽 나라들도 군대를 무기를 지원해주고 그랬지만은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푸틴이 전세가 불리해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걸 갖지 못할 경우에는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던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도 러시아하고의 핵전쟁에 연루되기가 싫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자기가 원하는 땅, 지금 흔히 말하는 돈바스라고 해서 오른쪽 그 땅, 이거를 갖지 못하면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야 될 사역이면은, 러시아는 핵무기도 사용할 태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물론이고 프랑스나 영국 누구도 우크라이나가 이 땅을 잃어버린 걸 패배하는 걸 막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핵전쟁에 들어갈 생각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승패는 정해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는, 제가 몇 년 전에 제 동료들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결국 푸틴이 지가 원하는 거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정세를 봐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쓸 준비가 돼 있으면 생각은 다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도. 미국이 만약에 한반도에 위기가 생겼을 때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의 핵무기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했을 경우에는 중국은 반드시 개입합니다. 중국은 그래 아닌데도 다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경험했어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니 6.25 전쟁 때 6.25 전쟁이라는 게 중국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1950년 10월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요, 세계 최강국의 미국에 도전할 나라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는, 소련이죠. 소련은
핵무기 5개밖에 없었어요. 5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를 폭격하면은 중국은 물론이고 소련도 들어올 것이다. 그럼 더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메가드가 그렇게 만주 폭격하자고 그래도 워싱턴에서 폭격 못한다 그러고 메가드 꼭 잘란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중국 자체가 이제 전략 핵무기를 다 완료해가지고 세계의 지금 핵무기 구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 3발이 구도로 되어 있다고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핵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면은 미국은 핵 연루를 회피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아까 제가 사탕 걸린 이 하약통 물고 있다고 그런 듯이 그냥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보듯이 종국적으로 이런 상황에 갈 것이라는 것이 항상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전략적 그 판단이나 국가 위상이나 행동 판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 대만 회의는 나중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아까 참 마침 손 대표님도 계시니까 그 지사하실 때 평택 그때 기지 이전 문제 때문에 저도 자문대사로 그 현장도 가보고 막 이렇게 됐고, 외교부에서 안보과장도 하고 군사 안보 문제 특별히 많은 건데, 평택 기지는요 사실은 이미 아까 말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그게 한 기지입니다. 평택에 있는 기지는 그거는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보다도 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중국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 천병 기지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안보에 최후의 이 안전장치가 있는가? 같은 이 연계선상입니다만은, 지금 한국은 미국이 핵협의 그룹이다, 또는 삼축 체제다,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국은 현재로는 최고의 안보 장치가 없다. 우리를 지키는 최고의, 쉽게 말해서 절벽에서 떨어지면은 구명조끼가 탁 열리게 해서 떨어질 수 있나? 우리는 지금 떨어지면은 그 바다 밑이 깊은 바다인지 얕은 바다인지 중간에 바위에 걸쳐서 죽을 건지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이제 지난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미국하고 핵 협의 그룹인데 뉴클리어 컨설턴트 그룹 NCC라고 해서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사히 확실하다 이러는데, 그 협의라는 거는요, 핵 우산이라는 거는 미국이 핵의 위기가 생겼을 때 핵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을 상당히 깊이 설명해 주는 것을 핵협의 그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핵폭탄에 대해서 단초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명조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이 자립형이라는 게, 자립하면 미국하고 떨어진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동맹의 구조 내에서 동맹이라는 게 의존형 동맹이 있고 자립형 동맹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가거든요. 그리고 의존을 하고 있는 그 핵심은 지금 말하는 그 한반도에서 남북 사이의 핵 불균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전 통제 체계를, 이거 굉장히 이념적으로 막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 작전 통제 체계를 우리가 형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국 여기에 군 출신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군에 상당히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한국 군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핵이고 나는 핵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군대는 우리가 작전 직접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없으면은 우리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우리는 그 미국만 쳐다봐야 된다.
그런 상태면요, 아무리 첨단 무기가 많이 있어도 내가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힘과 정신과 그 다음에 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제가 흔히 말하는 사기,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사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무기는 소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래 군사들이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립형 동맹으로 가야 된다. 자립형 동맹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을 한국이 당장 핵무기는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핵무기는 가질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걸 가졌을 때는 또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북한처럼 제재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처럼 한 바퀴만 돌리면은 핵무기를 할 수 있는 그 직전까지는 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국제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제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하고의 협상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자기 군대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자기 군대를 자기가 통제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군 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행사하면은 이건 지금 정부에서 저는 현 정부에서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적인 것도 있고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작전 통제권 우리가 가져오면 미군은 철수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전 세계에서 미군이 존재할 데가 없어요.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 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까? 유럽의 나토에서도 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나토에 배속되어 있는 제한된 군대만 하는 겁니다. 자기 군의 주력 부대는 각 나라가 다 통제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또 너무 복잡한 거라서 나중에 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눌 수 나누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작전 통제 체계와 아까 이야기한 우리의 한 바퀴 돌림 갈 수 있는, 저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기화되지 않는 무기체계. 영어로는 이제 unweaponized weapon system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간단히 말씀드려서, 스크루드라이버 한 바퀴 돌리면 핵무기 갈 수 있는 그 상태를 가져야 이렇게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한반도 비핵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가 국가안보전략회의 거기에는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반도 비핵화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럼 왜 없을까? 이 정부에서 설명하는 거는 지금 미국의 안보 전략 보고서를 만드는 방식이 좀 달라져서 그렇다. 또 앞으로 거기에 하부 분쇄 들어갈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비핵화라는 걸 내놓아서 진전이 되지 않을 걸 올려가지고 진전이 되지 않을 문제를 올려서 성과도 없을 걸 올려가지고 자기 폴리티컬 스코어링 정치 점수에 득이 안 됩니다. 그거 하나. 두 번째로 어차피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하에 살 거다.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은 위협하에서 살고 보니까 북한이 핵이 아무리 있어도 미국을 때리고 어쩌고 이렇게 할 능력은 안 되는 거고 한국이 주로 타겟인데 한국이 북한 핵 위협하에 있으니까 내가 다루기도 좋아. 내가 한국과 일본을 다루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의 계산이면 제가 트럼프라도 국가안보 전략에 한반도 비핵화하는 말을 안 넣을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넘은 상태에서. 그리고 북한이 이란 같은 나라라면 갖다 때릴 겁니다. 이란 뒤에서 지난번에 이란을 핵무기를 때렸다고 해서 러시아가 나섰어요. 이란의 핵 시설을 지난 6월 달에 공격했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나섰습니까? 아니면 중국이 나섰어요? 이란의 뒤에는 중국도 러시아도 없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때리면 중국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 비핵화는 제가 이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조건, 북한이 추구하는 핵의 허용,
그리고 제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이 신화, 이거 다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반도 비핵화는 흔히 말해서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그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한반도 비핵화를 도덕적 관점에서 무슨 철학적 관점에서 볼 게 없습니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아닌 어떤 북한의 집단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포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도 비핵화가 안 된다는 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도 이 정부가 자꾸 한번도 비핵화를 전제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제로 한 정책은 그건 허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냉정하게 보자. 아까 손 대표님이 제가 좀 도발적인 도발적인 게 아니고 말짱한 눈으로 현실을 제대로 보자. 희망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그런 뜻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국의 핵능력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 바퀴 또는 한 바퀴 돌리면 행복이 갈 수 있는 그걸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잠재적 핵능력이라는 것은 무기화되지 않는 무기 체계를 합니다. 이게 핵심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입니다. 우라늄의 농축과 재처리. 우라늄은 농축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고농축을 하면은 순도 90% 이상, 금으로 치면 순도 90% 금 이상 되는 것처럼 순도 90%가 되면 핵폭탄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실험 없이도. 그 다음에 그걸 농축된 우라늄 핵무기까지 안 가고 한 20%, 5%에서 20%까지 가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용하고 나온 연탄, 우리가 연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태우고 나면. 근데 연탄은 하얗게 타버리지만은 이 농축 우라늄은 다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재처리를 하면은 그걸로 다시 또 우라늄 원자력, 쉽게 말해서 연탄을 또 새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이 있는데 이때는 바로 무기급 플루토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연료주기라는 거, 핵연료주기라는 거는 우라늄의 농축과 재처리를 통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소재를 만든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지금 원자력 협정이 돼 있어요. 이건 뭐냐? 원자력 협력협정은 요즘 이렇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 시설, 기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하나라도 걸리면은, 그거는 미국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물질을 변경시킨다든지, 다른 나라로 이전한다든지,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미국의 동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협정, 어느 나라하고 맺은 1, 2, 3이라고 해서, 1, 2, 3까지 전주라는 게 있는데, 지금 2015년에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하면은,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한국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얘기한 5,580억 달러라는 거대한 돈을 테이블을 하고 딜을 했잖아요. 그때 핵심적으로 이 핵연료 우라늄 농축 재처리하면 바로 나온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이거는 평화적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같이 애매한 표현 지난번에 보면 뭐 애매한 표현들이 많이 그런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컨센트 전문적인 용어로 컨센트 그게 원자력 협정에 나오는 컨센트를 했다 또는 컨센트 할 용의를 표시했다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준 거는 전부 다 현금으로 주고, 우리가 받을 거는 애매한 엄수표 비슷한 걸 지금 받아가지고, 조금 열을 받게, 우리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열을 받게 한 케이스입니다만은, 이 요점은,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는, 정치적인 의지, 그 다음에 이 각성되어 있는 국민들의 의식, 요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현장에서 협상을 할 때요.
이거는 국가적인 요구가 있다. 국민들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맞춰줘야 현재 테이블에서 협상하는 사람들이, 야,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요구해도 우리 국민들이 반대해서, 여론이 반대해서 나 어려워. 나 이거 없으면 집에 못 돌아가. 이렇게 돼야 이게 되는데, 지금 우리 보면은 그동안에는 보수는 미국이 무서워서 이 요구를 못했고, 진보는 북한이 신경 쓰여서 못했어요. 북한하고 뭐 잘해야 되는데, 우리도 핵 능력 갖겠다 그러면 북한이 싫어하니까. 안 되니까, 남북 대화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와 있고, 지금도 이게 많이 여론이 흩어져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은 그러한, 기틀이 없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말은 우리 많이 통일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통일은 가까운 장래에 불가능하다. 가까운 장래에 불가능하다. 간단합니다. 남북 간에도 안 되죠. 지금 우리 남남 사이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남북 사이에도 안 되고, 그보다 더 큰 거는 미국과 중국이 안 됩니다. 미국이 원하는 식의 한반도 통일이고, 중국은 중국이 원하는 식의 한반도 통일이고, 미국은 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요새 트럼프는 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말이 트럼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트럼프 이후에 통치적인 미국은 그래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나라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야기를 하고, 중국은 한국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자주적인 통일이라는 게 뭡니까? 자주적인 통일의 다른 말은 외세의 개입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세의 개입이 없는 것은 주한미군이 빠지는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되어도 주한미군이 없이 한국만 있으면 결국은 한국은 한반도는 중국의 품 안에 다 들어온다.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통일 방식을 대입시켜 보면은 가까운 종래에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의 그 뜨거운 영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는 어렵다. 여기서 제가 특히 강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걸 앞에 내세우고 있으면 우리는 얻는 건 없고 잃을 건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통일 문제만 나오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 이런 통일 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에 가서 중국에 가서 일본 러시아에 가서 또 유럽까지 가서 이런 목을 하니까 우리 통일 방식 좀 지지해달라. 그럼 당연히 우리 지지한다고 그러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말로 지지하고 우리는 그 지지를 받는 말로 하는 지지를 얻는 대신에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는 구체적인 겁니다. 통상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무기거래라든지 또는 아니면 국제문화유산 등재라든지 온갖 수많은 협상인데 다 이 기존 통일 정책의 대가로 배를 입는 겁니다. 다시 제 이야기는 다시 생각해봐라. 이거 종이 쉽게 말해서 따뜻해가지고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흔히 하는 질문이, 북한이 말이지, 굶어 죽는다, 어쩐다, 내부에서 기차 사고가 난다, 심지어는 백두산이 터져서 화산이 나서 한다. 북한이 붕괴할 것인가?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본격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1990년대 초 북한 소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있죠. 몇십만이 죽었다, 몇백만이 죽었다. 북한은 붕괴할 것이다. 때가 되면 다 붕괴할 것이다. 제가요, 그 이전에 1989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일성 사망설이라고. 그 당시 1989년 김일성 사망설일 때 해가지고, 등장해서, 이제 김일성이 사망해서 북한이 붕괴할 것이다. 근데 그 사망설 자체도 완전히 엉터리가 돼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언론들이 서로 돌고 돌려가지고 제가 그 당시 워싱턴 주미 한국 대사관에 근무를 하는데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간에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 시나리오를 들고 짜가지고 서울에서
온 지시를 가지고 협의하자고 해서 미국 국무부에 들어갔더니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담당관장이 제 이야기 뭐라고 하는지 기억도 기억 생생합니다. Hi, 민순, wait a minute. Wait a minute. 무슨 이야기냐? 김일성이 말이야 죽었다고 그러는데 내일이면은 몽골의 이름도 기억납니다. 몽골 당시 대통령이 바트문호라는 거예요. 바트문호. 예? 바트문호의 몽골 당서기장이죠. 당서기장이 평양을 방문하는데 그때 평양 순안공항에 김일성이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면 될까? 이거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하냐?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미 나름대로 상당한 자기 의심이 있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바트문호가 내리고 거기에 김일성이 다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은 북한이 붕괴를 해서 북한이 굶어 죽었을 거다. 그 다음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또 실제 죽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요새 심지어 근래에 와서는 김정은이 살이 너무 찌가지고 오래 못 살 거다. 그래서 후계자가 뭐 지금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등등의 그 북한 붕괴론. 저는 북한이 붕괴할 것이 어느 나라든지 공산체제는 그 붕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설사 붕괴하더라도 붕괴할 사정이더라도 북한 자체가 붕괴하는 것은 중국이 거부할 겁니다. 중국은 북한을 중국의 경제가 북한 경제의 한 5,000배쯤 되죠. 5,000배. 숫자로 치면은 자기 나라에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에 그걸 살려둬서 중국이 얻는 안보 이익은 엄청난 겁니다. 북한이 붕괴돼가지고 혼란이 돼서 만약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한미연합군이 올라가서 북한하고 다 장악을 해서 한미연합군이 압록강까지 진을 치고 있으면 중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은 겁니다. 러시아가 핵을 썼더라도 우크라이나에는 서방 세력의 손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우크라이나 동쪽은 한 것처럼 중국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붕괴라는 것은 붕괴할 수 모른다는 신념의 비약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결론적으로 한 장면까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중국이 과거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막 붕괴하듯이 다 나눠지가지고 이 붕괴박살이 나지 않는 한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럼 그동안에 평화와 통일 정책을 왜 성공하지 못했나? 뭐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상당히 그동안에 현장에서 많이 일한 사람이 평화한다, 통일한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네가 정부의 녹을 먹고 일했지 않았냐. 고위직도 하고 니도 다 책임 있는 놈 아니냐. 맞죠.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저는 사실 동구권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될 때 아마 지금 기억나실 겁니다. 남북한 교차선인이란 말 키신저가 그 얘기도 했고 사실 그때 우리가 교차선이로 갈 수 있었으면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다. 우선 북한의 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지금보다는 긴장도가 훨씬 낮아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개방을 해서 이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그 당시 제가 지금 이제 다시 이 책을 쓰면서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나름대로 연구한 것은 우선 북한이라는 게 교차선인 하면 자기 체제가 노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북한 자체가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그 당시 김일성은 일본 중국하고 수교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저 자신도 특히 미북 수교를 하는 협상 과정에 승리고 협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북한 안쪽에서는 이게 미국하고 일본에다가 문을 열었을 때 이 정권 체제의 유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작용을 한 게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쪽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당시 이 올림픽을 88 올림픽을 성공하고 그 다음에 북방 정책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 먼저 수교를 하게 됐거든요. 아 그러면 좀 있으면 우리가 그 당시 굉장히 이 기운이 올라 있었습니다. 88 올림픽에. 좀 있으면 북한은 문을 주고 우리가 들어올 텐데 뭐 때문에 지금 교차 수교해가지고 문을 열어주 숨통을 열어줘서 살려놓느냐 이런 게 우리 한국 내에서 많이 강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 하여튼 그 교차 수교의 이 기회는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런 비핵화 협상 이런 게 다 침몰을 하고 지금은 이제 북한이 핵 경제 병진이라는 이런 걸로 자기 정책을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달하게 되는 이 결론의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북한은 좋은 남자가 좋은 이웃으로 북한도 그렇고 저는 이게 좋은 남장이라는 것은 조금 함의가 비유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남북한 간에 좋은 남장으로 살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좋은 이웃을 발전하겠지만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도 항상 우리가 서로의 경계가 분명하고 계산이 분명한 관계를 저는 좋은 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콘크리트 담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북한하고는 정상적인 이웃으로 가는 거다. 이게 이제 여기에 두 국가라는 놈과 헌법과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또 뒤에서 말씀드리고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데 국제법의 체계 내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니한테 뭐 공단화 판단을 얘기하지 않는다. 니 안에서 알아서 해라. 근데 마치 뭐 남쪽이 북한을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고 되면 니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그냥 정상적으로 이웃을 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말이죠. 김정은은 결국 북한 주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환경 이게 가장 통치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국이 결국은 좋은 미국과 좋은 담당이 이렇게 살면은 한반도에서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는 겁니다. 주도. 딸려가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이제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상황 주도는요. 한국 전쟁 이후에는 상당 기간 동안 북한이 상황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88 올림픽 이후에는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해서 남한이 주도했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정책으로 들고 나와서 핵 개발이 시작됐을 때는 북한이 주도했고 지금은 한국의 발전 이런 걸 해서 한국이 주도하는 이런 남북 사이에서 한반도의 상황을 주도하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 한국이 이런 상황을 주도해 갈 수 있다. 좋은 남장, 좋은 이웃, 정상적 이웃 관계에 대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이런 뭐 영원히 가는 거냐, 예? 핵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사느냐, 뭐 북한 인권은 어떻게 하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책 속에도 있습니다만은 또 나중에 기회에서 말씀드리고 이거 막 10분과 11은 비슷합니다만은 남북 공존의 이렇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느냐, 북한이 핵 가지고 위협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나,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자체가 제가 한미 동맹을 그 자립적이지만은 동맹이거든요. 자립적인 동맹 플러스 한국의 그 잠재적 핵 능력 이걸 합쳐서 북한하고 이 공존이라는 건 지금 당장은 저는 평화적 공존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적대적 이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대립적 공존, 약간 대결적이고 대립적인 공존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국방 정책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공존하려면은 이 국방 정책 중에서요 공세적 국방 정책이 있고 지금 뭐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이런 건 공세적 국방 정책이고 미국이 하고 있는 것도 공세적 국방 정책이죠.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비공세적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정도,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용이 아니라 그런 정도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공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정상적, 남북 간의 정상적 이웃 관계를 하면 주변국하고의 관계는 어떠냐. 저는, 이게 이렇게 하면은 한반도를 물론이고 한반도 주변의 지역 안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이 대립의 기후를 낮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이 갈등 이런 것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더더욱이 이 한국이 주민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자신 있는 자세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북한한테 목들이 밀리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통일하려니까 도와달라고 이런 것보다는 한국이 쉽게 말해서 발목에 맡긴 발목에 왜 뭐라고 그럽니까 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달리기 잘하려고 발에 모래주머니 타고 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히 북한이라는 모래주머니를 발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모래주머니만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그 끝까지 매여가지고 쫙 당기려면은 움직이도 잘 못하고 이런 건데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한국이 국가의 여력을 훨씬 더 넓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만 들은 이야기는 아닌지 모르는데 한국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잘 모른다. 근데 이 부분은 근래에는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아요. 언제는 뭐 조금 간이 부어가지고 예? 뭐 엄청 우리가 이제 잘 산다고 간이 부어서 좀 아는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외국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지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사탕 걸린 화약통을 겨누고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말고 전전에 미국의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나왔던 미트 롬니라는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상원의원이 몇 년 전에 상원에서 발언을 했는데 아니 한국 사람들이 지금 북한이라는 핵 위협하에서 그대로 살면서 지가 지금 스스로 아무 대책도 살고 없는 게 이거 이상한 거 아이가? 네? 어떻게 저런 핵 위협하에서 살고 있는데 뭐 별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나왔던 미트 롬니의 의회 상원의원에서 공식적인 자리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언론 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만 지금 좀 이상하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라는 거는 사진에 지표가 나오지만 우리는 안보는 이거 체감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안보가 체감이 됐을 때는 안보 위기가 체감이 됐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스스로 자립형 동맹에서 자기가 만약에 절벽에서 떨어져야 될 경우가 생기면은 최소한 구명조끼, 즉 낙하산에도 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잠재적 행동력도 갖추고 그리고 정책은 좋은 답답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가장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 책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갖기를 희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번에 말씀하셨듯이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우리 장관님처럼 냉정한 질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쪽을 받을까요? 그거 장관님 하시고요. 이걸 쓰세요.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자가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북한은 사실상 이제 핵 보유국이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러한 핵 문제, 계속해서 진부하게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남북한 통일 문제, 또 북한 김정일이에요, 그다음에 김정은, 사후 제4대 세습 문제. 이제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진보하고 결국
이 문제 해결은 사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답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상 남북한 군사력 문제에서 충돌 문제도 사실 이제 외부 개입이 없다면은 사실 한반도의 전쟁이라는 확률은 정말 당분간 우리 세대는 절대 좀 없다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정말 먼 훗날 미래 세대의 어떤 내세의 문제, 정치적인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번에 처음 이제 여기 참석해서 질문하는데 지난번에 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께서 2024년 9월 30일 날 여기 와서 이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 그 강연 중에 두 번째 질문에서 아까 제가 좀 그걸 꼭 듣고 싶었는데 또 그건 또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 문제가 이제 대만 해역 충돌과 한반도입니다. 김성환 그때 그 안보실장께서 와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 요지는 뭐였냐면 이제 한반도의 전쟁이라는 확률은 없지만 전쟁 났으면 가장 큰 높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미국이 이미 이제 UF를 훈련할 때 그걸 이제 과제를 제시했는데 즉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은 미국은 반드시 대만 해협에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중국이 정말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가장 취약점인 해군력 증강에서 잠수함 기지가 지금 우리로서는 서해고 중국으로서는 대만이지만 그 지역은 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좀 불비합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위에 잠수함 기지가 있지만은 중국은 언제든지 여건만 형성되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금 그 대만 해역으로 거기가 아주 최적의 그 기지입니다. 미국은 절대 그 해협을 중국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개입한다 이겁니다. 다른 분들도 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질문. 만약에 개입을 하면은 중국이 개입하면은 북한이 한국 개입합니다. 왜? 미국은 두 개의 지역에서 전쟁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똑같은 질문입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전합니까? 대만을 전합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하고 이제 관련되는데 우선 첫 번째 포인트가 한반도에서 그냥 외세가 개입되지 않으면 전쟁이 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좀 배워야 됩니다. 제 책에서 일본 부분에 당시 청일 전쟁 시절에 일본 외무장관의 회고들이 금근록이라는 태국어로 있는데 아주 참 잘 쓴 일본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청일 전쟁 직전에 그 사람이 상황을 묘사하기를 조선반도 위에 양극과 음극을 띤 거대한 구름이 충돌하는 현상을 지금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당시 일본 외무대신이 기술을 하고 있어요. 청일 전쟁하고 지금 대만 문제를 제가 바로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국은요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먹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강대국들이 충돌하면은 어딘가에 약한 고리에서 터집니다. 그죠? 결국 여기서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약한 고리는 한반도와 대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만의 충돌과 한반도의 위기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만에서 대만 문제를 충돌을 하면 그건 일본이 이번에 다카이치가 이야기하듯이 거의 지금 이 대만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비행기도 다 자르고 이렇게 했어요. 중국은 그거요 다카이치 발언에 대해서 일본이 어느 정도 물러서지 않으면 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중국,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그거 자체를 중국이 다카이치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묵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만을 가지고 이 중국하고 일본의 기운이 이렇게 하면은 그 기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제가 팽택 이야기를 했는데 팽택에 있는 미군은 대만 사태가 생기면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두 개의 기지가 팽택 기지하고 괌인데 팽택에서 대만까지 1,500km입니다. 괌에서 대만까지는 한 3,000km가 됩니다.
그만큼 미국은 예를 들어서 그게 생겼을 때 여기에 한국에 있는 제7공군 한국에 배치해 놓은 미국의 사전 그걸 이제 이 프리 포지셔닝이라고 부르는데 사전 배치 군수물자 이거 다 활용하고 평택에 있는 한국에 있는 미국의 정보통신감청 이런 거 다 활용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게 되면은 대만의 충돌이 생기면 동북아시아 전체에 무력 충돌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도 제가 아까 그러면 주한 미군이 한국군을 군사 작전 통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군의 상당한 역량이 대만에 투입되면 한반도가 비워집니다. 누가 일찍 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돌을 막기 직접 무력 핵 충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핵을 쓰면 핵 전쟁이 되니까 그걸 안 하는 대신에 재래군비를 가지고 이제 억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빈 공간이 압력이 커져서 약한 고리 때문에 한반도도 대만과 의처럼 바로 터질 수 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도 핵 잠재 능력을 가지고 우리 군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최소한 북한이 개입되는 전쟁에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김성환 전 실장이 무슨 포인트를 강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건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기서 바로 터지는 게 아니고 약한 고리에서 풍선의 약한 고리에 바람이 터지듯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의 여지는 그게 아니고요. 예. 만약에 그 시나리오 상에 이제 대만 지역에서 분쟁이 생긴다면은 방금 설명했듯이 그 지역일 때 전부 다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예. 결국은 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미국이 두 개의 지역, 미국이 대만도 지원해야 되고 한반도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북한侵略으로부터 과연 미국도 두 개의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한 군데를 전쟁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대만이냐 한반도냐 그게 아니죠.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할 수 없다. 이거는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만, 중국을 상대로 직접 하고 한반도에 생기면은 지금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왔어가 아니라 이미 바이든 그 이전부터 흔히 이제 그걸 이제 CNI라고 그래요. 컨벤셔널 재래, 그다음 뉴클리어 핵 통합 작전. 북한에서 한반도 전쟁이 나면은 재래군사력은 한국이 막고 만약에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핵은 미국이 또 핵을 우선을 씌우고 그래서 그 통합을 해서 한반도를 방어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만은 사태가 생기면 대만에서 바다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그 기회에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상륙작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1월달에 대만을 다녀왔는데 대만 사람들은 중국의 상륙작전에 대비해서 이미 많은 짜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미국이 그 두 개 할 수 없으니까 대만 제쪽하고 한국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핵대에 관해서는 이제 한다. 그래서 지금 그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 문제는 미국이 대응을 하고 그 외에 지역의 분쟁은 지역 국가들이 대응한다. 그래서 재래군비는 한국이 해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물론 대만 사태가 되면 대만 사태에 당장 개입하겠지만은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이 두 개의 전쟁 개입을 못한다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재래군사력은 한국, 핵군 미국 이렇게 지금 짜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을 텐데요. 질문 시간을 1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시간을 요약만 딱 해서 1분 이내에. 다음 질문. 그래요? 네. 동대문의 백승산입니다. 이게 해당되는 질문이라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른 분 들어야 되니까 자기는 목소리가 충분히 큰 줄 아는데.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지 상대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다는 말이 아니습니까? 우리나라가 바뀌어야만이 지금 이 정세에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체제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체제의 변화가 있으면은 좀 현재의 이런 내부 갈등이라든지 이념 갈등이라든지 지역 갈등이라든지 소통이 되는 구조로 되다 보면은 또 우리의 경쟁력이나 이런 게 좀 어떻게 좀 변화를 시킬 수 있을지 장관님 입장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내 정치 그건 아까 우리 손 대표님도 강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 이거 계속하는 건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뭐 대외 정책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정책까지도 5년마다 이렇게 바꿔 제끼면은 꼭 사람들이 그런 거 타는 거 아닙니까? 그 저 애들 데리고 가면은 그 놀이공원에 바이킹 있죠. 조금만 이게 바이킹 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체제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요, 우리가 보고 싶은 중국, 우리가 보고 싶은 미국, 그걸 우리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미국,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중국이 바뀔 때 우리가 그게 어떻게 능동적으로 잘 적응하느냐, 그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시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짜리 질문입니다. 이건 맞다. 어느 분? 책, 멋있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남장, 좋은 이유. 몇 페이지 읽으신가 봐라, 저기. 완전히 다 있지는 않았고요. 저는 계양에 살고 있고요. 저녁에 있는 삶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이라고 합니다. 저기 손학규 대표님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함께 해오면서 지지자로서 함께 해오면서 이렇게 오늘도 청정을 하게 됐는데요. 송민순 장관님께서 이 책을 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 정세가 너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매번 손학규 대표님께서도 지금 나라 꼴이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다는 얘기도 많이 저희가 몇 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송 장관님께서는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지금 평화 통일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 정부에서 이거를 실행을 할 수 있을지. 왜냐면 지금 중국하고 계속 지금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명동에 나갔는데 그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국 쪽 사람들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화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북한하고 만약에 저희 나라하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은 좀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물론 뻔히 알고는 계시지만 뭐라고 이렇게 딱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 책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데요. 통일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통일이 되면은. 근데 제가 여기에서 아까 마지막에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마지막 주변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데, 사실 여기 우리한테 좋은 것도 있지만 주변국들은, 우리나라 주변국 중에서 어느 나라도 한국이 통일돼 갖고 살기를 원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는데, 그 중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던 나라가 있어요. 있었던 나라. 그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왜냐하면 러시아는 남북이 통일되면은 이 시베리아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한반도에, 우리한테 저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TKRT에서 한국에 철도를 해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해서 유럽으로 연결되고 또 러시아는 사실 우랄산맥 이동에는 사람이 별로 안 살아요. 우랄산맥 이동을 그 광대한 땅을 시베리아라고 부르는데 시베리아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그 삶의 국토 활동 이런 걸 넓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중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나머지 나라는요 지금 현상이 바뀌면 자기들이 너무 골치 아픕니다. 현상이.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은 한반도 내부의 사정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전 세계의 질서가 우리가 모르는 거의 이 혁명적인 변화가 생길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렇지 않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게 지금 좋은 담당과 좋은 이웃입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그 포인트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안 되는 어떤 정책이든지 애를 뺐을 때 해임 기간이 있듯이 이런 정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그 담당도 낮아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을 통일하겠다, 뭐 어쩌게 하겠다, 그다음에 바꾸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그러면은 김정은이든 뭐 누구든 북한의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옥죄고 통제하는 그런 그립이 이게 악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사이가 낮아지면 결국은 어떤 현상을 저는 머릿속에 두었냐면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왕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거기 북한의 단속 때문에 사실 뭐 가본 분들 계시겠지만 두만강 북쪽을 가면 그 겨울건 넘어가잖아요. 겨울건 넘으면 그냥 중국에서 북한에서 바로 넘어갈 이런 정도인데도 그걸 이제 단속을 하는데 점점 그런 것이 느슨해지거든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는 현상과 비슷한 것을 남북 사이에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여유를 갖고 보자. 그리고 지금 이제 좀 걱정하시는 게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이제 와서 근데 사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무지막지하잖아요. 질서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중국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좋은 답장, 좋은 이웃 같은 거 계산이 분명하고 뭐 하고 해도 서해에서 북한이 중국 임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임시 구조물 하고 뭐 서해를 충분한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응을 이제 해 가고 이렇게 해서 이국과의 관계도 감정을 분명히 하면서 사는 게 좋겠다. 그런데 참 우리와스럽게도 통일이라는 것은 그런 거를 냉정한 시각에서 이제 보고 종일 최선이지만 안 되니까 차선에서 뭘 찾을 수 있는가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우리 기자분 같으세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장관님께서 그 정치 전문 매체 폴리뉴스입니다. 네. 그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비핵화라는 표현은 최근에는 안 쓰고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초반에 이제 중단 축소 비핵화 엔드 프로세스 구상보다는 수위를 좀 낮춘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비핵화든 핵 없는 한반도든 그런 표현을 아예 안 쓸 경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부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한 가지 더는 이제 미국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는데 그것을 계기로 전후에 트럼프가 김정은하고도 만나서 북미 회담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한반도 비핵화하고 핵 없는 한반도라는 거는 그것은 뭐라고 그러나 남자하고 남성하고 차이가 있나? 그리고 저기 핵 없다고 그러니까 그 옷 벗은 사람하고 나치하고 차이가 있나?
옷다 벗었다 나체다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요? 그건 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거는 오바마가 옛날에 핵 없는 세계에 대해서 그게 전 세계 비핵화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이고 그건 말 근데 흔히 이걸 말장난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부가 하는 걸 말장난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하도 이 비핵화 문제가 사실상 안 되고 하니까 빈통으로 쓴 게 지금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트럼프가 내년 4월에 글쎄 제가 트럼프나 김정은이라고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그죠? 내놓을 게. 이미 2019년에 하노이에서 서로 깨졌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김정은도 하노이에서 깨진 합성했던 소위 하노이 딜이라는 거, 그건 뭐 하노이 딜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거의 다 공개하고 폐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2016년 이후에 부여했던 제재를 대부분 다 해제하고 그러니까 제재 해제하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영변 핵 문제 아니라 이미 다른 데서 우라늄 농축인 걸 통해서 핵무기를 다 만들고 있는데 그거 해가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당시 김정은은 영변 말고 다른 시설도 다 폐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미국은 북한은 부분적인 해제가 아니라 전체 해제를 다 하자 그런데 그 두 개가 타협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 자꾸 우리 국내에서도 마치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면 한반도 문제에 뭔가 문이 열릴 것 같은 그런 그 희망적 사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2018년 평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문점 그 다음에 싱가포르 하노이 저는 그거를 저 책에서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카라반이 목이 말라가지고 하루 허기가 지면은 저 멀리서 신기루라는 게 보입니다. 신기루라는 건 실제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멀리 있는 오아시스가 하늘에서 빛이 반사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과학적인 설명도 있지만 사실은 저 신기루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없는 게 쉽게 말해서 흑게 보이는 거, 흑게. 목이 워낙 마르면은 흑게 보이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핵 문제, 통일, 남북 대결 이런 게 대한 국민들이 열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흑게 등장해가지고 잠깐 우리가 그 당시 한밤에 불꽃놀이를 구경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지금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면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트럼프도 김정은도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4월에 이 미중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서 가서 김정은이 나타나서 만날 것이다. 만약 돈을 벌고 배팅하면은 저는 거기에 돈 배팅 안 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래서 제가 배팅을 잘 못해서 지금 별로 큰 부자는 아닐 수는 있지만 배팅해가고 저는 배팅 안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5시가 좀 넘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쪽에도 기자분 같아요. 잠깐만. 이어서. 김명구 폴리뉴스 대표입니다. 같이 오셨나요, 그러면? 예, 장관님 반갑습니다. 10월달 장관님 책을 써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보도를 해가지고 많은 반향을 일으키는데 그 핵심은 그거였어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게 물론 국회 내에서 핵무장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게 큰 반향을 못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비핵화를 말씀하셨던 장관님이 잠재적 핵능력이 준비가 필요하다 이야기한 게 우리 정치권에 상당히 강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쓰면서 정말 아까 2017년 이후에 북한의 북핵이 현실화됐을 때 이제 우리도 다르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을 장관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팩트 시트 그 부분에서 핵 부분을 성과로 가져가려고 했는지 어쨌든 그게 지금까지하고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만 말씀은
우라늄 농촌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가 자기 뭐 일대일 도움하자 뭐 그랬다는 말도 하고, 그리고 제철 시설에 대해서도 원자력 협정에 대한 우리가 개정 움직임도 이제는 진행하자 이런 것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움직임, 실제로 장관님 주장했던 잠재 핵능력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게 우리 살 길이다 지적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움직임에 대한 가능성과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역시 언론에 기사를 하시니까 우선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우라늄 농축과 대체리 핵연료 주기 문제를 한미 간에 이렇게 정상 테이블에 올린 거를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물잔에 조금만 찼을 뿐이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논란적인 문제가 됩니다만은 핵 연료 주기하고 핵 추진 잠수함하고 같이 올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제를 좀 알고 보면은 핵 연료 주기라는 거는 그건 핵의 평화적 이용이에요. 핵 연료 주기라는 거. 누나들 농축하고 제철이 이거는 그 다음에 핵을 군사 무기인 핵 잠수함에다가 핵 추진 장치를 하는 거는 핵의 군사적 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협의할 때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핵 연료 주기를 해야 된다. 물론 핵 연료 주기를 하면은 핵의 잠재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여기 있나?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은 제가 북토크에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지금 100원짜리 동전이잖아. 100원짜리 동전 앞에 100원이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혹시 잘 아세요? 100원짜리 동전 뒤에 있는 그림이 이순신 장군 그림이 동상 있잖아요. 그래 이순신 조상이 마치 10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은 100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순신 장군이 따라오듯이 핵 연료 주기가 되면은 우라늄 농축과 대체되면은 그 핵의 잠재력은 자동적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강조를 핵 연료 주기에 강조를 하는 거고 저희 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여러분들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핵 연료 주기를 가져오면은 핵 잠재력이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 정책에서는 핵 연료 주기를 이야기하는 평화적 이용. 근데 이번에 거기다가 핵 추진 잠수함을 이야기하는 거는 핵을 평화적으로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쓰겠다는 걸 같이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민감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큰 5,580억 달러는 큰 돈을 올리려고 베팅을 했으면은 그 망치를 가지고 못을 하나를 박아야 되는데 못을 두 개를 다 박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핵 연료 주기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무슨 질문이었던 게 제가 답변이 너무 길었나? 지금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음 질문. 네. 우리 장관님 우선순위입니다. 책을 조금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담장과 좋은 이웃에 대해서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남북한 관계에서 볼 때 북한의 행태는 상당히 우리한테 도발적이었다고밖에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북의 핵의 보유로 인해서 흔들리고 변화하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별개의 국가다. 이래서 약간의 뒤를 두고 북한이 자기 입장을 지금 재설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대만 관계, 대만 사태가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일촉즉발 사태가 실제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촉발이 될 것이다. 그와 연계해서. 그러면 북한인이 그것을 이용해서 또는 그거는 중국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개입을 한다든지 사태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도발 내지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50% 넘겠습니까? 50%가 안 되겠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예,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배팅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가지고 50% 넘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아까 송 장관님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폴리뉴스 질문 중에 이제 제가 그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 선봉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6.1담에 수석 대표를 하고 그 당시 2005년 9.19 공동성명 그 책을 당시에는 그게 커다란 세계적 뉴스였습니다. 온 세계 언론이 북경에 다 모여가지고 9.19 공동성명이라고 해서 북한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고 동북아시아에서 다자안보체제를 만드는 거대한 그 구도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물론 오래가지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제가 2017년 이전까지는 우리의 정책은 비핵화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만들기 전에 핵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넘지 않으면 언젠가는 스톱을 시켜서 거기서 문제 해결책을 찾고 대책을 세운다는 그런 취지에서 비핵화라는 게 깃발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미 넘어가버렸단 말이에요. 넘어갔는데도 그 깃발을 아직 들고 있는 것은 그거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점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정태호 장관님 공격 질문이 이제 대만이 사태가 생겼을 때 과연 북한이 한반도에서 문제를 일으킬 거냐 하는 50%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대만 사태가 확대돼서 그러면 미국이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이 당연히 개입을 할 겁니다. 일본이 개입하고 일본이 먼저 개입할 겁니다. 저는. 그러면 미국은 배후에서 지원하고, 그리 되면은 중국과 북한이 유일하게 지금 북한이 군사 동맹을 중국이 유일하게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북한뿐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옛날처럼 비동맹 이런 걸 해가지고 다른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으면은 자기의 중립성 또는 그 권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근데 유일하게 북한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북중 동맹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반도에 있는 주한 미군은 그 전쟁에 개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뒷짐지고 있을 수 있냐? 저는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뒷짐지고 있을 수 없다. 있지 않을 것이다. 설사 대만 문제가 전쟁이 났다가 시시부작한다 하더라도 그때 북한의 태도가 앞으로 북중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전에 누가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한국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희박하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지지할 수 있는 진단이 아니다. 여기서는 어느 한 군데 불이 터지면은 다른 데 바로 인화가 된다. 그래서 저는 50%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언론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이분한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이제 그 대만 전쟁 관련인데요. 그냥 단답형으로 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대만 전쟁 일어나는 가능성 크다 없다라고 할 때 크다고 보시는 거죠?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는다. 그럼 3차 대전도 그 대만에 촉발되거나 이런 것도 전혀 3차 대전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보시나요? 지금 그것도 안 말로 50% 이상 미만이지 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네. 우리 송태호 장관님 역시 50% 미만이다. 미만이다. 3차 대전도 50% 미만이다. 3차 대전? 네, 그 예. 대만 촉발이든 뭐든 간에 예. 인하 가능성. 그럼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이 체제는 유지된다 아니다. 이것도 50% 상당 기간 유지될 겁니다. 상당히 유지된다. 북한의 붕괴가
그 중국과 굉장히 영향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중국이 지금보다 몰락할 가능성이 더 있다 아니면 앞으로 더 나아진다? 그런 답변은 뭐 아닌 것 같고 네. 중국의 현재 상태는 상당히 먼 기간 동안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여친다면은 지금 중국과 미국 아닙니까? 미중 경쟁. 미중 경쟁의 관계는 미국이 중국을 이기느냐, 중국이 미국을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갖고 있는 체제 내의 결함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되느냐. 중국이 계속 지금처럼 그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해 갈 거냐. 일당 독재로. 그건 큰 의문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과 같은 체제로 동맹국들한테 돈 뜯어서 돈 받아가지고 자기 제조업 살리겠다. 이 전략이 가능하냐. 미국이 한국보다도 개인 소득이 지금 한 3배 가까이 되는데 3배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국의 노동자 이 사람들보다 낮은 생산력으로 과연 제조업을 부흥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미국 자체의 빈부격차의 문제, 그 미국 자체의 체제의 결함, 중국 자체의 체제의 결함이 에 의해서 되는 거지 중국이 미국을 치고 미국이 중국을 쳐서 승패가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비핵화 어렵다는 거고 강대국 기한 속에서 결국 우리도 무기 없는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인식에서 보수 진보 정권 누가 어디를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더 나은 건지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인식 상황에서 그건 뭐 판단할 수 없는 문제죠. 그렇게 보수 진보라는 건 제가 여기서 정치적 성향의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이건 정치 상황이 아니고 한반도나 대한민국 뭐 전체 보수가 갖고 있는 장점, 진보가 갖고 있는 장점 합쳐야 돼요. 그죠?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장단점이 다 있어요. 합쳐야 되는데 그 합치는 게 중간을 모이지 않고 자꾸 부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언론사에서 나오셨는지 시사오늘의 임진석 기자님.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이서 딱 우리 여기 지금 먼저. 그 다음에 하시고 마지막 한 분, 3분, 이분까지 앞에 3분. 네. 신문면 정책 연구원 원장 한지호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저는 외람되지만 김정은의 두 가지 적대적 국가론과 장관님의 좋은